에,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in a manner not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국제법과 위반되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국적국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이중 국적이랄지 한 나라 그 피승계 국적을 상실하고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다든지, 이것이 어떤 국제 청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런 국적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적 변경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이로 자연적으로 국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청구 시점에 국적국 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55년도 사건인데요. 이중국적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그 국제법위원회가 만든 규정 초안에 보면은 어느 국적국이라도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중국적국이라는 A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B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면은 A국이나 B국 모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국적국이 공동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6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국 상호 간의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국도 국적국이고 B국도 국적국이다. 이제 피해자가 갑이다. 그러면은 A국이 B국에 대해서 갑을 외교적 보호한다. 그래서 청구하고, B국이 A국을 상대로 갑을 외교적 보호한다라고 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이건 1930년 국적법 조처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4조에서 이중국적자 소속국 상호 간에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는데, 논리적으로도 이게 그게 맞고요. 특히 논리적인 이유보다도 현실적으로 갑은 제3국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A국도 자신의 국적국이고 B국도 자신의 국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A국에서 국내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인 갑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해요. 또 B국의 국민이니까 B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B국이 유책국이다. B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A국이 유책국이다. A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제3국 문제는 이제 제3국이 유책국이다라고 했을 때 외교적 보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서로 이제 국적국인데 내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문제입니다. 성립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도 갑은 두 나라 국내 절차를 이용해서 권리구제를 받고 권리구제를 못 받으면 결국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례로 나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뭐 진정한 관련성 이런 비슷한데 한 나라의 국적이 굉장히 실효적이고 지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국이 예를 들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사실 B국 국적이라고 하지만 가바고는 tenuous relationship이다. 매우 연약한 관계에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국제법 실효적 또는 지배적인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머지 사건 이제 그런데요. 미국과 이탈리아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머지라는 거요. 그래서 이중 국적자인데 이제 미국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머지를 위해서 외교적 보호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될지냐.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미국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가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중 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중 한 국적이 실효적 국적이라고 입증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미국 국적이 실효적 국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결국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사례고요. 또 1912년 이탈리아와 페루 간의 까네바로 케이스, 까네바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까네바로는 부계 혈통에 의해서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받았고 출생지주에 의해 페루 국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 국적자네요. 그렇지만은 그는 페루국만이 출마할 수 있는 페루 국민만이 출마할 수 있는 상원 의원에 출마하고 페루의 공직을 맡기도 했다. 그러니까 페루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페루가 실효적 국적인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이 같은 경우라면 이탈리아가 까네바로를 자국민으로 취급하는가와 관계없이 페루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까네바로를 위해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국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국적 청구 원칙 관련해서 무국적자 및 난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를 무국적자라고 합니다. 또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국적국의 박해를 피하여 도피한 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법에서는 국제난민법 영역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무국적자나 국제난민의 경우에는 외교적 보호로부터 사실상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줄 국적국이 없거나 국적국이 있지만 거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한 사람들, 핍박을 받아서 도망했는데 그 나라가 보호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 국적국에 의한 국제청구 이 법리가 어떻게 되느냐? 국제법위원회 규정 초안 제8조를 보면은 무국적자와 난민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이 이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원어를 보면 lawfully and habitually resident in the state. 국적은 없지만 상거주지는 있을 수 있지 않다. 주소지. 예컨대 우리 와이니안 선생님이 미국 국적인데 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한국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상거주지국이 되겠죠. 뭐 난민이 미국은 문명국가고 뭐 난민이 될 일은 없겠지만요.
자, 이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이 사건은 이제 기업과 주주,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기업, 주주가 있는데 그 기업이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누가 행사해야 되느냐. 아까 얼추 설명을 드렸죠. 이건 기업은 주주하고는 독립된 법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업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있어 기본 원칙이 하나는 주주들의 국적국이 아닌 기업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한다. 이 사례는 스페인에서 전력 공급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설립된 회사인 바르셀로나 트랙션 회사 이름이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법원에서 파산 절차에 회부됐어요. 스페인에서 전력 공급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안 돼서 그런지 파산 절차에 회부됐는데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는 이제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국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벨기에의 회사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사가 파산하고 벨기에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했는데 국제사업재판소는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다. 이렇게 봤고 회사의 피해와 주주의 피해는 다르다.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항상 주주가 피해를 입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회사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적 구제 완료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그래서 local remedies는 이제 국내 구제 방법이죠. 그거를 exhaust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 바로 외교적 보호권 행사해서 국가가 바로 국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책국을 상대로 해서 바로 청구를 제기하느냐? 이거 안 됩니다. 이 개인이 피해를 입은 개인이 먼저 유책국 가해국을 상대로 해서 국내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돼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아야 돼요. 그걸 다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비로소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해서 이 개인의 갑이면 갑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 행사한다라고 해서 유책국을 상대로 소송 국제 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내 구제 절차를 다하지 않으면은 국제 청구가 각하돼요, 각하. 본안에 관해서 개인이 진짜 피해를 입었느냐, 어쨌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본안에 관해서 심리할 필요도 없이 각하됩니다. 청구의 적법성 요건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소 법이랄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도 이런 유사한 법리가 있죠. 무슨 법 원칙에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여러분 공부하셨죠? 보충성.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 그 구제 수단을 다 해야 합니다. 소위 finality principle. 헌법재판소는 최종성 원칙에 따라서 기능한다 이 것이죠. 최고의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것입니다. 이제 국제 청구도 논리에 따라서 국제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국내적 구제를 다 완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규정 원문으로 좀 보면은 A state may not present an international claim in respect of an injury to national or other persons referred to in draft Article 8 before the injured person has, subject to draft Article 15th, exhausted all local remedies. 그래서 may나 국가는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before 그 피해를 입은 자가 모든 국내 구제 절차를 exhausted 다 완료하지 않는 한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원칙이고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법학 결혼 시간에 원칙법이 있으면 예외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국내적 구제의 완료의 원칙 상관없이 바로 국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현지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거나 국내적 구제 절차가 합리적인 구제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게. 자, 이런 경우에는 뭐 현지에서 합리적 수단이 현지에서 제공되지 않다. 이런 경우에 굳이 국내적 그 절차를 밟아라. 국내적 구제 절차를 밟아라. 이럴 필요가 없겠죠. 구제 절차가 유책국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는 언디우디. 자, 신속 재판, 신속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도 있는 문명국 원칙입니다. 이 구제 절차가 이게 지체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구제 절차가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5조의 예외 계속 나오는데 피해자와 유책국 간의 연결성이 미약하여 유책국에서 국내적 구제 절차를 발부하는 경우가 합리성이 없는 경우. 연결성이 미약해. 그리고 피해자가 국내적 구제 절차로부터 명백히 배제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 사업들이 이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거나 국제 청구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될 수 있죠. 자, A국과 B국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국내 구제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난 국제 청구를 하겠다. B국이 좋다. 국내 구제 없이 한번 다퉈보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은 국내 구제 완료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민사 소송법이랄지 절차법상 뭐 합의 관할 또 응소 관할 비슷해요. 그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 항변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바로 국제 청구에 관해서 뭐 진술한다거나 본안에 관해서 진술. 그런 영역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률 뭐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인탄델 케이스는 1959년도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인데요. 스위스와 미국 간의 사건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이 이제 많은 활약을 해가지고 결국 그 승리를 이끌어냈죠. 연합국 이제 주축하는데요. 대적통상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미국 내 가부사가 적국인 독일 회사에 통제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주식 대부분을 강제 관리하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국 회사고 정부가 이걸 접수한 것이죠. 스위스는 미국의 참전 이전에 가부사와 독일 회사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후 인트한델이라는 스위스 회사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회사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적국 회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게 적국 회사냐 아니냐, 인트한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양국이 이제 이견이 있었고요. 1948년 10월 인트한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구제 절차에 들어간 것이죠. 주식을 강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돌려줘야 된다. 오랜 기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10년 가까이 되네요. 1957년 1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스위스 공사에게 인트한델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는 각서를 보냈다. 패소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소에 의해서 다툴 수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지금 고등법원 판결을 났는데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면은 국내 구제 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완료됐다고 볼 수 없죠. 아직 다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툴 수 있는 상태에서 1957년 10월 스위스는 이 사건을 ICJ에 제소했다. 국제 청구가 되어버렸어요. 스위스 제소 1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이송을 명했고 1958년 6월 이 사건은 지방재판소로 환송되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국내 절차가 이제 이렇게 발전했고요. ICJ 소송에서 국제 청구는 어떻게 됐냐? 미국은 재판소에 관할 권을 부인하는 몇 가지 성결적 항변을 제출했는데, 성결적 항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난에 관한 다툼 이전에 뭐 관할권이 있느냐, 뭐 청구가 적법하냐, 뭐 이런 문제들에 관한 항변입니다. 그중 하나가 인트한델사는 미국에서 국내적 구제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스가 ICJ에 제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예, ICJ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더 다툴 수 있는, 상소를 통해서 더 다툴 수 있는데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국내 구제 절차 완료의 원칙,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이라는 국제법 원칙에 반한 제소고요. 적법한, 부적법한 제소고 각하돼요. 예,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례도 있어요. 박태훈이라는 박태훈 영문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 박태훈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간의 분쟁인데 이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 분쟁이 아니고 휴먼 라이츠 커미티 UN 인권위원회 사건입니다. 1998년 10월 20일 건데요. 이 사건도 그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박태훈이가 지금 헌법 소송이랄지 국내에서 이걸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이 국제 청구 커미티 커미티의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어떤 국제 청구를 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 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례에서 UN 인권위원회는 이 그 국내 절차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보면은 The committee further noted 여기엔 없습니다. 우리 그 460페이지 저 윗부분이에요. Further noted that the state party had argued that the issue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still pending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자,
국가보안법, 이 박태훈이라는 자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인권 침해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제소한 것인데, 국가보안법 7조가 합헌이냐 위헌이냐가 아직 그 펜딩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아직 국내 구제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근데 커미티는 이제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다음 문구를 볼까요? The committee also noted that the author had argued that the applic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futile. 이제 청구인 주장을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지만 이게 거의 실효성이 없다. Since the court has already decided for the first time on April 1990 and several times since that the article was compatible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1990년 4월부터 처음 설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번 이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하고 compatible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쭉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사건이 아직 뭐 진행 중인 펜딩이라고 하지만 이건 결국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도 국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인권위원회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주장을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before it.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가 확정한 그런 정보 사실관계에 따르면 the committee did not consider that any effective remedies were still available to the author. 어떤 실효적 어떤 구제가 국내 절차를 통해서 실효적 구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did not consider니까 그러한 구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Paragraph 2b of the Optional Protocol. 선택의 정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 의정서에 보면은 그 5조에 따를 때 그런 실효적 구제가 있을 개연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고도 직접 국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적 구제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 관련해서 쭉 협약 초안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교적 보호권이랄지 뭐 국적 개석의 원칙 그리고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외교적 보호권 개념이 전통국제법에서 뿌리 깊은 개념이긴 하지만은 현대국제법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쭉 그 교재에 그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자국민에 대한 피해가 고국가에 대한 피해가 이건 의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적 현실과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피해자 개인이 상대국과 해결에 합의를 하거나 자신의 국적을 상대 국적으로 변경하면 본국은 사실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꾸 하면은 그 현실하고 맞지 않겠죠. 그리고 외교적 보호가 국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이미 성립된 국가 권리를 어떻게 개인이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개인이 합의를 하게 되면 거의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의 피해로 국가의 피해가 성립되었다면 왜 국적계속 원칙이 요구되는지 이것도 설명하기 어렵죠. 자, 자국민이 피해를 받을 때 바로 국가도 피해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가 계속 국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적국으로. 왜 청구 시점에 국적국이 국제 청구를 합니까? 이중 국적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책국은 양 국적국 일방의 청구에 응하기만 하면 책임이 해제된다.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그중 어느 국가가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다른 국가의 국제법상 권리가 소멸됩니까? 이거는 바로 핵심이 그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핵심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있으니까 한 나라가 배상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더 이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서 이중 배상이 되는 그러한 국제 청구를 다른 나라에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인정해서도 안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그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건 국가 자신의 권리다. 바텔이 그렇게 법적 의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에 좀 맞출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설명들이 쭉 돼 있습니다. 보시고요. 지금 유럽 인권협약 등 일부 국제인권조약에서는 그 피해를 입은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많은 사례가 아니고요. 소수 일부고요. 여전히 국제법 체계상에서 외교적 보호권 개념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비국가 행위자, 소위 그 non-state actor, 국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는 국제사회 국제법에서 뭐가 있어요? 여기 있죠. 국제기구, 개인, 단체, 기업 등 이런 자들이 이제 비국가 행위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국제 책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UN 국제법위원회는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국제 책임이 아니고 국제기구의 국제 책임 초안이에요.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이 국제기구는 국가하고 이제 차이가 있죠. 국가는 가장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이죠. 국제법 체계상. 국제기구는 그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갖는 제한된. 그러니까 국가는 영토에 기초한 단체고 포괄적이고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에 국제 책임을 귀속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국제기구는 기능적 단체죠. 전문성 원칙에 따른 단체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행위를 통해서만 국제 책임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뭐 담당자는 기관은 아니라도 국제기구의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를 조력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자로 그를 통해 기구가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등등. 국가는 좀 차이가 있고요. 뭐 유사한 면도 있어요. 국제기구 어떤 기관이나 담당자의 행위를 통해서만 국제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행위냐, 행위 귀속성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비슷한데요. 다만 이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빨간 거 이게 뭐야 분필을 사용하는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국제기구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당사자 능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국제기구의 책임 문제를 생각할 때 결국 그 책임을 다투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법에 따르면은 국제기구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는 결국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한번 그 법 체계를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보고요. 지금 국가의 국제 책임 초안에서는 죄송합니다. 국가의 국제 책임 초안에서는 제58조 보면은 개인이 그 국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국제법상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요. 또 우리 국제형사법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개인의 국제형사 책임 제도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사 책임 제도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대로 남아있네. 그래서 이 비국가 행위자의 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 책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관련 법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뭐 제 강의가 뭐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예습 복습을 통해서 보완하시도록 하고요. 이 국제 책임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강의 원칙을 이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 책임 관련한 부분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교관계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